현무 씨, 네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중국 어느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향기도 그윽했고요. 햇살도 따사로웠는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처럼 아이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삼삼오오 나와서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축을 흔들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때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들이 우리 아빠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남자들을 일렬로 무릎을 꿇기고 목을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들의 목을 술에 끈으로 달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고요. 이런 시신들의 머리를 본 옆에 있는 대신이 물어봅니다. 아니 멀쩡한 백성들을 왜 죽였어요? 심심해서 라고 대답을 해요. 도대체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누구일까요?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 한나라니까 삼국지의 배경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제 삼국시대 막 이렇게 서로 겨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인데요. 시황제가 죽고 나서 중국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하고 한나라, 초한지의 배경이 되지요. 혹시 현무 씨 장기도 보셨어요? 장기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네. 바둑에서 장수가 무슨 색깔 돌을 잡아요? 바둑이요? 응. 바둑은 몰라요. 오목도요, 오목. 알까기. 장수가 무슨 색깔 잡죠? 바둑돌? 흰색 잡죠? 장기는 장수가 무슨 색깔 잡을까요? 빨간색. 그 빨간색에 뭐라고 써 있죠? 한. 그렇죠. 우리 관객 여러분. 대답을 해주니까 좋다 되게. 죽겠어 진짜 혼자. 자꾸 나를 무슨 학생처럼 해 그래가지고. 관객 찬스다. 완전 관객 찬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장기에서 알 수 있듯이 초나라 한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초가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400년을 갑니다. 한나라가. 그런데 삼국지 첫머리에 나오듯 나라는 반드시 합쳐지면 나누어지고 나눠지면 다시 합쳐진다고 한나라가 이제 망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게 당시 황제들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의 환관들이 황제를 잡고 국정농단을 합니다. 그 10명의 환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현무 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십상시라고 부르죠. 십상시와 외척들이 경쟁을 하듯 하면서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농민 봉기를 벌이거든요. 누런색 두건을 쓰고 농민 봉기가 벌어졌으니 그게 무슨 난이었을까요? 황건적의 난이 되는 겁니다. 황건적의 난은 먹고 살게 해달라는 농민 봉기였지만 점점 민가를 약탈하는 도적대로 변했고요. 자, 그러면 이 50만 명의 황건적을, 도적대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젊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문을 한 남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비입니다. 유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무 씨? 여기서 보면은 약간 네, 이적 씨가 생겼어. 이적 씨. 약간 이 날 이렇게 가르쳤는데. 장비. 아니 뭐 초상화 그래요? 저렇게 생기는. 자, 요 발은 넓게 나겠다. 이집트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서양 미술사를. 자, 유비는요 귀가 너무 커서
여기는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귓볼이 좀 이쁜 편이에요. 귓볼 이뻐요. 맞아요. 환상이 좋아. 얼굴빛은 하얗습니다. 오, 내가 알잖아. 그리고 팔이 여기는 무릎까지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무릎까지 닿는다. 이게 이제 유비의 모습인데 유비는 혈통이 황실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집안이 몰락해서 돗자리 짜면서 살면서 이 황실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만큼은 투철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황건적에 난이 벌어졌는데 토벌을 하고 싶은데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쥐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려고는 하지 않고 어째서 긴 한숨만 쉬고 있단 말이? 소리가 들리는 뭐야? 그리고 돌아봤더니 세상에 눈은 표범이다. 턱은 제비 같은데 범의 수염을 가진 건장한 남성이 딱 서 있는 거야. 나 저 이웃마을에 사는 장비라고 하는데 나도 저기 있는 의병에 가담하려고 하는데 힘 합쳐 보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비는 내가 기인을 만났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근처 주막 가서 한잔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주막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뜻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모 술 한 잔 주게. 그러면서 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돌아봤더니 얼굴이 안면 홍조가 어쩌나 심한지 불타는 대추빛이고 눈은 가늘게 찢어져서 봉황과 같고 눈썹은 누에와 같은데 수염이 배꼽까지 길게 자라난 키 2m 정도 되는 거구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모가 아니 뭐가 이렇게 바빠서 그러세요? 내가 이 술을 마시고 저 황건적 놈들 때려잡을 의병에 지원하기 위해 왔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은 봄날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장소처럼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함께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서 위로는 황제를 아래로는 백성을 지켜줍시다. 자, 유비가 이렇게 도원결의를 맺어가지고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요. 이들이 싸움 잘해요, 생각보다. 이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황건적의 적장의 가슴을 빵 하고 찌르잖아요. 그럼 그 어떤 적장의 갑옷도 관통이 되고 청룡 원월도를 갖다가 폴쩍하고 휘두르면 보이지도 않아. 적장의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전부 다 두 동강이다. 그리고 쌍칼, 유비가 쌍보검을 휘두르면서 칼춤을 추면 도망가던 적들도 두건을 벗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신출귀몰한 새로운 영웅들의 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황실에서는 십상시와 외척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자멸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외척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호수족 세력 중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동탁이에요.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십상시와 외척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사실상 끝장나게 되고요. 그 난을 피해 뛰쳐나온 어린 황제를 동탁이 납치를 해요. 그리고 궁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황제를 갈아치우고 자신이 황제의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죄 없는 백성들의 목을 쳤던 그 살인마가 동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동탁 가만두면 안 되죠. 현무 씨가 만약에 조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새를 규합을 합니다. 동탁한테 잘 보이는 척하면서 새를 규합을 해서 한자도 안 읽고 왔어요. 나 진짜 내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성격이 조조라 그래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근데 오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맞아 떨어져. 아, 맞아요. 정확히 맞고요. 조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가늘고 약간 그 간교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상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평시에는 굉장히 유능한 신하일 텐데 난세에는 간웅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조란 사람의 캐릭터를 잠깐 분석하고 가면 임기응변에 강하고요. 권모술수, 모사 이거에 강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친구 중에 원소라고 있어요. 원소하고 둘이 이제 젊은 치기에 시집가는 새색시를 보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멀쩡한 새색시를 보쌈을 하려다가 마을 주민한테 걸려갖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원소가 없어.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짐승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찾고 있고. 형씨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친구가 저기 빠졌어. 후일을 도모하죠. 내가 새를 규합해서 친구야. 좀만 기다려. 맨날 후일을. 1년만 기다려. 자, 우리 생각 조금만 더 해봅시다. 원소 잡히면 나도 불어. 뭐 줄 같은 거 이렇게. 또 없어 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 조조는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 신부 잡아가려는 동능놈 여기는 구덩이 있습니다. 그러고 외쳐요. 그러니까 구덩이한테 또 원소가 이 미친놈이 그러면서 막 올라와요. 초인적인 힘. 초인적인 힘. 나보다 위네. 야, 이건 뭐 상상도 못했네. 이게 조조예요. 못 따라가겠다. 자,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동탁을 암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동탁 암살이 안 되는 게 동탁 옆에 최고의 보디가드가 있거든요. 이 보디가드가 바로 여포가 됩니다. 이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무장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해. 이 여포가 어느 정도로 싸움을 잘하냐면 훗날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하고 여포하고 3대1로 싸우거든요. 관우, 장비 다 나가 떨어져요. 최고의 무장이야. 이 여포 때문에 조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암살에 실패를 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중국의 수도가 이쯤 이제 낙양에 있거든요. 낙양. 여기는 낙양에 동탁이 있습니다. 여기 동탁이 있고 조조가 이제 현무 씨 말씀하신 대로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동탁 군대하고 한판 붙는데 어쩌질 못합니다. 이유는 여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동탁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동탁을 누가 죽였을까요? 조용히. 여포 아니죠? 왜냐면 딴 얘기를 안 했는데 여포 얘기 오늘 유난히 총기가 그러세요. 귀가 되게 좋아. 그 당시 이제 황실에 왕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윤이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데 애국심이 강해요. 어린 황제를 구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저기 조조가 만든 반동탑 연합군도 여포 때문에 힘을 못 써.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분을 일으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왕윤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초선이. 그 초선이는 여기는 왕윤 집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초선이가 얼마나 예쁘냐면 그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예요. 초선이가 밤하늘에 달을 보러 이렇게 후원에 나왔는데 달이 초선을 보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구름 뒤에 이렇게 숨더래요. 그럴 정도로 미인이에요. 그래서 초선이한테 초선아 부탁을 들어다오. 은혜와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치게 되고요. 결국 여포와 동탁 사이는 멀어지고 여포가 동탁을 한 방에 죽음으로써 동탁은 끝나게 됩니다. 아니, 권력욕도 아니고 그냥 여자 때. 여자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동탁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 세력하고 막 싸우고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궁궐에서. 그래서 어린 황제가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도와줘요. 조조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동탁을 암살하려고 그랬고
반동탁 연합군을 만든 사람. 그때 황제의 편지를 받은 조조가 기다리세요. 폐하.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가지고 황제를 옹립하고 여기는 수도를 점령하게 되니 이때부터가 조조의 시대입니다. 조조는요, 이때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했던 십상시 외척, 황제를 볼모로 삼았던 동탁,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은 온갖 국정농단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반조조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당시 이제 조조의 세력이 대략 이제 이 정도 돼요. 중국의 북쪽, 이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 친구였던 원소가 그 북쪽에 또 큰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이놈 조조야! 어서 황제를 풀어주고 역적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놈아! 그러면서 쳐내려와서 조조와 원소가 한판 전쟁을 벌였으니 이것이 삼국지 3대 대전의 첫 번째 관도대전입니다. 이때는요, 원소가 힘이 더 셌어요. 그 원소가 한 70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한 7만밖에 안 돼. 10대 1이에요. 그리고 조조가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어만 합니다. 방어만. 조조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롱성이에요. 조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원소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토산을 쌓아요.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 토산 위에서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꼼짝없이 막 화살 비가 내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조는 이 위에서 달석거라는 걸 만들어서 퐁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는 토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조조 이놈 봐라. 어릴 적 그 조조 맞는데 이 자식 안 되겠다.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영원히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조조가 어떤 짓을 하냐. 성 주변으로 호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땅굴을 파던 사람들이 물이 쏟아져갖고 다 익사를 해요. 그래갖고 원소가 안 되겠다. 싸우지 말고 포위를 해가지고 고사작전 말려 죽여야겠다. 그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유라는 사람이 여기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전령이 말을 타고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허유가 생각하기에 저거 분명히 어떤 중요한 서신을 갖고 있을 거야. 활로 툭 하고 맞춰가지고 죽이고 가서 서신을 갖다가 딱 빼들었어. 딱 봤더니 나는 조조다. 군량미가 하루치밖에 없다. 빨리 군량을 좀 가져다 달라라는 후방 부대에게 연락하는 서신이 나와요.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야. 됐어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 허유가 원소한테 찾아갔어요. 장군, 이걸 보십시오. 조조가 군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소가 이놈이 내가 장군 해주니까 나를 무슨 원소 너 두고 봐. 너 죽었어. 그러면서 허유가 조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조조야. 오케이. 조조가 허유를 만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차갑게. 왜요? 첩자인 줄 알고. 첩자인 줄 알고. 조조가 현모 씨보다 한 수 밉니다. 아이고 허유야!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허유가 얘기를 합니다. 조조야, 나 이제 투항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너 군량미 얼마나 있어? 라고 쓱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3년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1년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가 조조야! 그러니까 조조가 딱 눈치를 채고 그게 사실은 3개월치. 허유가 딱! 이거 봐.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아니 이거 어떻게 네가 갖고. 허유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하루치밖에 없어. 내가 정말 막 울어요. 조조가. 나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허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가 진짜였던 거 그럼?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허유가 이 원소 측 진영 옆에 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원소의 보급 창고야. 거기를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조가 그 보급 창고를 치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 전쟁은 보급이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보급이 끊겨가지고 그냥 피투하고 죽고 전쟁에서 패해요.
이게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이 원소의 성을 조조가 차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조가 이제 원소제리에 앉아갖고 딱 이러고 있는데 군사들이 왔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이 문서를 보십시오. 문서를 봤더니 조조 진영의 군사들하고 원소 진영의 군사들하고 내통을 한 기밀 문서예요. 이게 배신자들 아니에요. 현무 씨 같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품습니다. 역시 조조야.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조 같으면 당장 차명해서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조예요. 반전의 매력이죠. 그리고 훗날 조조는요, 전쟁에서 지잖아. 그럼 장술이 오잖아요. 죽여주십시오. 패했습니다, 장군.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내가 널 왜 죽여? 승패는 병가지 상사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리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의리가 있고요. 교활한 것 같은데 아량이 있고요. 반전 친데레. 이 사람이 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다 조조의 땅이 됩니다. 여기가. 조조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소까지 물리쳤으니 그 다음 조조의 두 번째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비였습니다. 왜냐? 나 이외에 또 하나의 영웅이 있다면 그건 유비일 거야라고 누누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유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삼국지 그 전반부를 보면요, 유비의 주특기는 도망입니다. 맨날 구석기 시대인도 아니고 맨날 이동생활 이렇게 하는. 유비가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 오른팔 관우 있고 왼팔 장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머리가 없구나. 싱크탱크 책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 깊은 산속 와룡 선생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의 지략이 세상을 꿰뚫는다는 거야. 제갈 공명입니다. 유비가 와룡산을 찾아가 관우장비를 데리고, 저 공명 선생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집 일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서 저희 선생께서 지금 여행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왔어요. 이제 계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갑니다. 공명 선생 계십니까? 어쩌나 들어오셨다 또 여행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또 여행을 가? 형님 이런 놈 필요 없어, 갑시다. 장비야, 무슨 소리야?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가. 해가 지나.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갔을 땐 아예 유비가 그 산을 갈 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장비가, 형님 왜 걸어가요? 말 타고 가야지. 발 아파 죽겠어요. 우리가 책사를 모시러 가는데 어찌 말을 타고 갈 수 있겠느냐? 예의 범절을 갖춰서 걸어가자. 이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가. 공명 선생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울까요? 깨우지 마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지켜. 근데 공명이 비범한 인물인 게, 보통 현무 씨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래요? 예. 제 이름 검색하는데요. 조금도 예상을 못했다 이거 진짜. 공명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부채를 꺼내들고요. 이렇게 전매 트레이드마크예요. 부채를 붙이면서 시를 한 수를 봐요. 아름다운 봄날이구나. 시를 읊다가, 아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비라고 하고 자는 현덕이고 황실의 후손. 그 사람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계속 줄줄줄줄 자기소개를 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책사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합니다. 저는 세상 정치에 뜻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황실의 후손으로서 돗자리 짜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두 동생을 얻었는데 이제 책사를 모시려 하는데 저를 내치신다면 이 황제와 백성들은 누가 살피겠습니까? 라고 울기 시작해요. 그 값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삼고초려하니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유비의 손을 잡고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명 유비 패밀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공명은 몰랐습니다. 유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맞아요. 두 가지 잘해서 도망가는 거랑 우는 거. 그래갖고 이제 공명을 얻으니까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유비가 연전연승을 해서 더욱더 이제 조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요 강이 이제 양쯔강, 일명 장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국의 한가운데 보면 형주라고 있습니다. 형주. 이 지역이 이제 형주 지역인데 마치 우리나라 한강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잖아요. 여기는 삼국지는 형주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형주의 유표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유비하고 종친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씨니까 유비가 여기 가서 이제 유숙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조조의 타겟에 걸린 거죠. 유비 너 잘 걸렸어. 싹 틔우기 전 죽일 거야 그러면서 조조가 쳐내려옵니다. 조조가 쳐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조 막을 힘이 없으니까 유비가 여기서 피난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비가 유표 대신 살짝 정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최고세요 그러면서 유비가 떠난다니까 같이 짐을 싸들고 피난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뭐 이민신부의 이런 어린이의 노인의 몸이 불편한 분의 이 진군 속도가 늦은 겁니다. 죽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 진군 속도면 조조군한테 따라잡힙니다. 백성을 두고 우리 먼저 달립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백성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유비는 피난을 안 가요. 이러고 있을 때 공명은 또 하나의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비가 피난 갈 때 백성을 살피느라고 가족을 못 살펴요. 그래서 자신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갓 태어난 아두라는 깐난쟁이 아들을 자신의 호위무사 조자룡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왔는데 조자룡이 조조군하고 막 싸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형수하고 조카가 없는 거야. 놓쳤어.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조조군 적군 진영에 있는 거야. 두 형수가 조카랑. 형수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후위를 새해를 교합하여 야, 일관돼. 아니 왜냐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조자룡이 그런 판단을 했으면 소희 씨의 원픽이 될 수 없었겠죠. 소희 씨의 마음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자룡이 몸 빠른 애들을 뽑아가지고 특공대로 달려가. 조조군 팍팍 날리면서 달려가. 가다가 형수님! 큰 형수를 만나. 그래갖고 작은 형수는요. 놓쳤어요. 내가 먼저 내려왔어요. 야, 여기는 부하장수 다 와봐. 다 모여서 큰 형수님 안전하게 후방으로 피신시켜. 저기 작은 형수는 내가 혼자 간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형수님, 형수님 그러면서 가다가 작은 형수가 있어. 하는데 작은 형수가 미동이 없어. 왜? 봤더니 온몸이 다 피야. 이 부상을 입고 어린 깐난쟁이 아두를 안고 있는 거예요. 형수님 제가 왔습니다. 저기 빨리 가서 치료받읍시다. 말을 타십시오. 도련님, 전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두만 데리고 가세요. 형수님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아예 아두를 맡기고 바로 우물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소름. 조자룡은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아두를, 어린 그 아이를 갑옷 속에 품고 말을 타고 유비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저 앞에 조조의 군사가 개미떼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형님, 자룡 갑니다. 내가 상산 조자룡이다. 이러면서 적군의 장수들의 목을 베면서 거기를 직통으로 통과를 하고 유비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내렸는데 세상에 머리부터 말까지 전부 다 피를 뒤집어 쓴 자룡이 쩔뚝쩔뚝하면서 온몸에 자상을 입고 유비 앞에 온 거예요. 작은 형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두 제 조카는 지켰습니다. 유비의 품에 이렇게 안겨줘요. 유비가 깐난쟁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더니 갑자기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뭐야? 그냥 다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짓이에요? 죽은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유비가 뭐라고 그러냐, 내 저 못난 아들놈 때문에 내 팔다리 같은 사랑하는 부하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자룡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산 조자룡,
하늘과 땅에 맹세하노니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죽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유비도 함께 무릎을 꿇고 자룡과 울기 시작해요. 그걸 공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명은 그때까지 신입이었어요. 이 회사나 조직 분위기를 몰랐거든. 이 뭐 하는 집단인가 싶었는데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네. 그 아두 집어던지고 조자룡을 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유비 하는구나. 나도 남은 인생을 이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유비의 형주 탈출기입니다. 그래갖고 조조가요, 여기 있는 형주까지를 다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느냐? 사실상 이 지역만 남게 되는데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강동 지역입니다. 이 강동 지역은 아무래도 강을 끼고 있으니 농사가 잘 되고 실비출처럼 지류가 있어서 무역에도 능합니다. 이걸 조조는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강동 땅에는 강동의 호랑이라는 손권이라는 지방 호족이 이 지역에 왕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손권한테 여기 있는 조조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명분은 유비를 잡자는 건데요. 유비 잡자는 명분뿐이고, 야, 항복해. 강동 넘겨. 내가 그러면 죽이진 않을게. 손권은 정말 고민했어요. 내가 아버지부터 형님 때까지 지켜왔던 강동을 조조한테 넘겨? 국론이 쫙 걸립니다. 지금 조조한테 항복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서 죽읍시다라는 국론과 무슨 얘기입니까? 화친을 맺어서 훗날을 도모합시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때 유비의 책사인 공명이 손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공명이 동맹을 제안을 하는데요. 손유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여기는 조조와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손권은 무릎 꿇고 사는 길을 택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